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찬일의 찬스무비 칸 특집 세 번째 마지막 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두 번째 편은 칸 현지에서 그 폐막 당일 수상 결과를 그 총평하는 그 내용을 그 칸 영화제 현장에서 찍었는데 그걸 바로 올리려고 했더니 어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그 두 번째 편이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고 그 마지막 편이 먼저 선보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그 두 번째 찍은 게 먼저 나가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 편을 먼저 하겠는데요. 사실 2003년 칸의 결과는 영화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프랑스의 주스틴 띠리에 감독의 추락의 해부가 칸 황금 종려상을 거머쥐었는데요. 그 제가 그 여기저기 원고에서도 그렇고 뭐 어떤 또 취재에서 올해 칸 영화제의 화두는 크게 여성, 그다음에 다양성, 또 세대 조화와 통합, 그리고 영화의 미래 이런 몇 가지 핵심적 화두를 던지면서 펼쳐질 거다고 예측을 했고요. 진짜 제 예측대로 올 칸 영화제는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그런 그 위로를 했습니다. 제가 1997년 칸을 처음 방문한 이래 올해까지 총 22번 칸을 찾았는데 그 22번을 찾은 것이 헛수고는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성 개막작도 마이 웬이라는 프랑스 감독의 여성이었고 잔 듀발이라는 루이 5세의 애첩이면서 6번째 부인이었던 그 실존 인물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리고 사회자도 키아라 마스트로얀니라고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폐막 선언을 한 것도 그 키아라 마스트로얀니의 어머니인 21세기 디바죠. 아니 20세기 디바죠.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여배우 까트리느 드누에브였습니다. 올해 포스터의 주인공이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올해 칸 영화제에서는 경쟁 부분에 21편 중 7편이 여성 감독의 영화였는데 3분의 1이니까 많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칸 영화 사상 역대 최다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7명의 감독 중 주스틴 띠리에 여성 감독의 영화가 황금종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칸 영화제에서 여성이 제일 먼저 그 황금종상을 받은 게 어떤 영화인지 아시나요? 아실 겁니다. 바로 1993년 그 유명한 제인 캠피온의 피아노였죠. 첸 카이거의 패왕별희와 더불어 공동 수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여성 감독이 황금종상을 받는 데는 무려 28년이 걸렸습니다. 2021년 줄리아 듀크르노의 티탄이었죠. 정말 논쟁적인 작품이었는데 그 영화 이후에 2년 만에 다시 여성 감독이 칸 황금종상을 받으면서 칸 영화제의 새로운 역사가 일궈졌죠. 그래서 이 여러모로 올해 칸 영화제는 여성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 강조드리고요. 이 다양성이라는 측면은 무엇보다 그 다큐멘터리가 대거 선보였다라는 것. 경쟁작에서도요. 중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다큐멘터리의 명장인 왕빙의 청춘 또는 봄이라고 그 같이 그 따라붙던데요. 청춘이라는 영화가 무려 3시간 반에 걸친 다큐멘터리인데 경쟁 부분에 선보였습니다. 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영화를 둘러싼 호불호가 현지에서 많이 갈렸는데 그 데일리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고요. 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또 왕빙은 스페셜 스크리닝 특별 상영 부분에 맨 인 블랙이라는 60분짜리 중편을 선보였는데 와우, 저는 그 영화를 보고서 정말 일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가 그렇게 미학적일 수 있나, 그렇게 예술적일 수 있나, 그 청춘에서는 그렇게 덤덤하고 거칠고 정직하게 아무런 꾸밈이나 가식 없이 그 중국의 그 10대와 20대 노동자들을 기록했던 그 감독이 왕시린이라고 그 80대 후반에 중국을 대표하고 가장 영향력이 크면서 중요한 작곡가의 어떤 그 삶을 다룬 다큐를 찍었는데 그 예술성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어떻게 한 감독이 이렇게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왕빙만 보더라도 올 칸 영화제의 다양성은 바로 증거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왕빙의 청춘 외에 또 한 편의 다큐가 경쟁 부분에 선보였는데 그 정확하게는 그 극영화와 그 다큐의 경계에 서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튀니지 출신의 까우테르 벤 하냐라는 피부를 판 남자로 우리 국내 시네필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 감독의 올파의 딸들, 프랑스 제목은 올파의 딸들이고 영어 제목은 내 딸들, Four Daughters인데 이 영화도 그 극적 다큐 또는 다큐적 극영화로서 칸의 다양성을 그 증거하기 모자람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번에 경쟁 부분에 퍼펙트 데이즈, 완벽한 날들로 일본 영화로 그 경쟁 부분에 초대된 거장이죠. 빔 벤더스가 안젤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또 한편 그 선보였는데 그 영화도 그 안젤름 키퍼라는 독일의 대표적인 설치 미술가에 대한 삶을 기록한 다큐였습니다. 그리고 헝거, 노예 12년 등 정말 그 영화 팬들은 모를 수가 없는 스티븐 맥퀸이죠. 스티븐이 아니고 스티븐 맥퀸. 21세기가 배출한 최고의 감독인 스티븐 맥퀸이 Occupied City라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기록한 4시간이 넘는, 아마 4시간 반이 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런 다큐를 또 선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부문에서 다큐가 꽤 많이 선보였더라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 여성 감독 중에는 아프리카 출신이 경쟁 부분에만 2명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까우테르 벤 하냐 말고도요. 그 36세의 그 경쟁 부분 그 초청작 최연소 나이로 그 데뷔작 바넬과 아다마라는 영화로 초청된 라마타 툴레 씨도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10편이 넘는 아프리카 영화들이 아프리카 그 출신의 감독들이 만든 영화들이 대거 칸 영화제에 선보였는데 이렇게 많은 아프리카 관련 영화들, 아프리카 관련 그 영화인들이 그 만든 영화가 칸에 이렇게 다수 선보인 적은 없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만 한번 말씀드려도 얼마나 올 칸이 다양했는지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대 조화 통합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그 젊은 층, 나이 어린 층을 그 끌어들이려는 칸의 노력. 대표적인 게요.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 구성에서 드러났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그 9명의 그 심사위원의 평균 나이가 39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대륙에서. 심사위원장인 루벤 웨스트룬트만 해도 70년대 초반생입니다. 74년인가로 기억하는데 아직 50이 안 됐죠. 작년에 뱅상 랭동은 50년대 후반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경쟁 부분 경쟁 부분 심사위원들의 연령층이 하향 조정됐다라는 건
그만큼 칸이 그 올드보이 중심에서 영보이들을 많이 안으려고 했다라는 그런 하나의 증거로서 손색 없지 않는가. 그리고 영화의 미래는 칸 영화제는요, 그동안 그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서비스로 소개되는 영화는 원칙적으로 경쟁에서 경쟁 부분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옥자 이후로는 2017년에 옥자와 마요 리치 그 스토리는 그 영화적 내용을 떠나서 스트리밍 서비스 영화라고 아주 그 영화제 내내 시끄러웠었는데 그 이후에 원칙적으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가장 화제가 된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경쟁자가 아닙니다. 바로 비경쟁자였는데 마틴 스코세지와 로버트 드니로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더 이상의 환상적인 결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함께 작업한 그 킬러즈 오브 더 플라워 문이라는 비경쟁작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영화제의 가장 그 황금 시간대인 개막 그 첫 주말 토요일 오후를 장식하면서 그야말로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역시도요, 3시간 반이 넘는, 그래서 표를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고 저도 표를 구할 수가 없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영화의 미래냐? 칸 영화제도 이제는 더 이상 스트리밍 서비스 영화하고의 협력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물론 이 스트리밍 서비스인 이 영화는 극장 개봉을 프랑스에서 하는 거 했고 또 하는 걸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띠에로 프리먼은 그 집행위원장인 띠에로 프리먼은 그 영화를 경쟁으로 그렇게 초청하고 싶어 했는데 그 마틴 스코세지와 그 이 영화를 투자한, 제가 지금 그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투자사가 거부했다라고 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존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인 마틴 스코세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로버트 드니로, 저는 더 이상의 이 이상의 환상적인 조합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영화가 얼마나 괜찮냐 이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영화가 재밌느냐 뭐 재미없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요. 우리도 그 롯데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투자해서 언젠가 올해나 뭐 내년에 선보일 걸로 아는데요. 어쨌든 올 칸의 최대의 화제작은 그 영화였고, 앞으로 칸은 그런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또 디즈니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와도 협력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그 과거의 전통적인 의미의 영화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라는 어떤 일종의 암묵적 선언을 올해 했다라는 것. 물론 그 영화들은 프랑스에서는 극장 개봉을 몇 개관에서는 해야 됐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영화의 미래가 이제는 그 점점 더 그 외연이 확장될 거라는 것. 자, 이런 그 화두를 던지면서 올 칸 영화제는 아주 잘 끝나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그 칸 특집 1탄을 하면서 한국 영화 경쟁작이 없다고 아쉽지만 그렇게 섭섭해할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니나 다를까요? 칸에 선보인 7편의 한국 영화는 정말 화제리에 인기 짱이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많으시다는데 이 얘기는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여러분,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 영화를 포함한 K 컨텐츠의 위기론이 지금 대두돼서 한국 영화의 경우는 위기론이 완전히 지금 감싸고 있죠. 그런데요, 해외에서는요, 놀랍게도요, 한국 영화를 포함한 한국 컨텐츠를 무지무지 부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돌아오는 길에 이탈리아의 한 그 청년을 만나서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바로 K 컨텐츠를 얘기하면서 한국 영화와 한국 드라마의
그 우수함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은 한국 영화 위기고 난리다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게 말이 되느냐. 한국 영화와 한국 드라마는 과거에 전례가 없는 지금 수준을 보이고 있고 너네는 자랑스러워해도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젊은 제가 볼 때 한 30대 되는 청년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위기라고 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걸 느꼈습니다. 저도 한국 영화의 위기론을 집중시키는데 한 역할 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 시야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좀 더 크게 해외에서 바라보면 한국 영화의 위기를 위기로만 단정할 수가 없는 그러한 또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선보인 7편의 한국 영화들 5편의 장편과 2편의 단편이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그 영화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2탄으로 준비한 칸 현장에서의 촬영한 거에 보면 그에 대한 간단한 언급도 나오니까 여러분 2탄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번에는 이 2편과 이 3편은 자막 없이 그냥 올리겠고요. 그 2편에서는 제가 일부 오류도 저질렀는데 그 오류는 정정하도록 하겠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은 올해 라 시네프 섹션 학생 작품들, 학생 경쟁 단편들의 단편들의 경합을 벌이는 라 시네프 섹션, 옛 시네퐁다시정, 시네파운돈 섹션에서 2021년에 매미에 의해서 황혜인 감독의 홀이 2등상을 받았는데 제가 착오를 해서 2021년은 2019년이라고 2편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정정을 합니다. 물론 2편에서도 그 부분은 별도로 고지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어쨌든 그 영화는 2편은 폐막식을 마치고 바로 나와서 그 뒤에 올해의 칸 영화제 포스터를 배경으로 길거리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찍은 거지만 생생한 현장에서의 어떤 리포트니까 여러분이 나름 흥미진진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은 해봅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시간에 워낙 쫓기다 보니까 충분히 이 칸 특집이 알차거나 깊이 있게 가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아쉬운 대로 이 정도로 여러분 칸 특집을 전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사정상 찬스 무비, 전찬일의 찬스 무비와 전찬일의 종횡무진은 일단 잠정 휴지 기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황이 좋아지면 돌아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당분간은 그 기간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찬스 무비와 종횡무진은 더 이상 이제 서비스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조회수가 높진 않았어도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